예. 그 2교시 이제 10시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그 질문 답드릴게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법인을 3명 이상이면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어제 그 행정사법 그 행정사 제도 시간에다 사실 설명이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다른 시간에 강의를 할 때는 그걸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이제 법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 법인이라는 게 저희 민법에서 말을 하면은 민법에 사람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뭐 모임 어떤 그 단체라는 게 사람 2명 이상이 모이면 어떤 사회생활에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뭐 비법인 사단이든 근데 법인인 모임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권리 능력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법인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하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좀 원칙적인 예를 들면은 아 저건 저 새끼는 아 욕을 해서 죄송한데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 그걸 반대로 하면 이런 그 물건한테 어떤 종이 이런 물건한테 이거 이 사람이야. 그 반대로 말하면 똑같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런 게 법인의 개념이거든요. 그 법인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세법상에 아주 절묘한 비유를 들었지요. 제가 법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법인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 개인 사업자면은 그 구간별로 뭐 30, 뭐 최대 38%까지 쫙 그게 있잖아요. 그 세금 구간이 있는데 법인은 얼마를 벌던 법인세 해서 10%라고 딱 하면 끝나잖아요. 물론 뭐 부가가치세나 그런 거는 다 있는데 구간별로 싹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얼마를 벌던 그 법인세 10%라는 거에서 딱 끝나잖아요. 물론 부가가치세 그런 건 뭐 소득세는 다 별도겠지만 근데 그런 건 개인 사업자를 해도 다 내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인이 그러는데 행정사 법인은 3명이고요. 그 감정평가사나 그 공인회계사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5명이요. 그리고 공인노무사하고 공인중개사는 2명. 그리고 저희가 2011년에 그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뭐 해가지고 뭐 1인 법인이 안 됐죠. 근데 주식회사에서 2011년부터 상법 개정이 되면서 야 이거 이제 상법 강의를 회사법 강의로 됐는데 이제 법인 질문이 나와서 해주셔서 그 자본금 얼마면 그 가능할까요? 주식회사? 100원. 이거 모르세요? 그 상법 찾아보고 상식인데 이게 바뀐 지 시작. 그리고 1인 기업이 가능, 1인 법인이 가능해요. 주식회사는. 그리고 행정사는 3명, 세 분이죠. 그래서 3분이 가능한데 그게 그 법인하고 또 개인 사업자 특징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그냥 세무서 가면 1분 안에 나오거든요. 아까 해가지고 3시간 안에 끊어준다 했잖아요. 그냥 그 신청서 한 장하고 그 신분증만 가면 1분도 안 돼서 다 해주거든요. 근데 법인이 뭐냐면은 저희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행정기관이죠. 그 이제 이것도 법인 설립 내용까지 또 나오는데 그 법인 설립에서 저희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저희 지금 오늘 계신 대한행정사회가 야 이거 12시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그 사단법인이 그 저희 지금 계신 대한행정사회 있잖아요. 얘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거 법인 설립돼야 되는 내용인데. 그 재단법인은 이거 돈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사람한테 닌 사람도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이 돈이 있잖아요. 돈을 사람으로 보는 게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에서는 총이 전체가 사원이 모이는 사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은 총회 없이 이사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원 전체는 한 몇백 명, 몇천 명, 뭐 그 몇십 명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법인은 보통 100명 밑으로는 잘 안 해주니까 최소 100명 중에 그래도 한 50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단법인은 이사회 같은 거면 한 뭐 5명만 모여도 되잖아요. 한 네다섯 명만 모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 간편함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돈을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반면에 돈도 사람 취급해주고 그게 참 좋죠. 그 그렇죠. 그 영리 그 법인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리고 또 그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따지면은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다 되는데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는 사단법인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주식회사의 그 사원총회 그 총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사 그 법인 일하시면 좀 총회 같은 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총회 업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 총회꾼 나 진짜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전에 그 주식회사 같은 데 하면 보통 대기업에 그 뭐지 총회 그 대기업이 재단법인일 수는 없잖아요. 재단법인 대표적으로 사립학교 학교 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료법인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학교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법인이 따로 있고 그 학교 영조물 그 물건 시설물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영조물 개념 자체도 이거 행정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어서 사실 다 오늘 그다 그 강의 목적에 부합을 하긴 한데 그 예를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 교장 위에 이사장이라는 게 그 뭔지 예전에 모르셨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 교장 위에 그 뭐 높은 뭐 얼굴 안 보이는 좀 그런 분 계셨잖아요. 왜? 이사장이니까 이사회의 수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사장이든 그냥 이사들은 다 그 의결할 수 있는 표는 똑같은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행정사 법인은 이제 영리법인이겠죠. 근데 주식회사도 영리법인인데 그런 어떤 전문직 법인하고 그 행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영리법인은 세무서 말고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서울시청, 뭐 여성 각 정부 각 부,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국회 사무처, 뭐 기획재정부, 뭐 법무부, 뭐 여가부, 문체부 엄청 그런 정부의 각 부들이 많겠죠. 그게 주무관청이 되거든요. 거기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행정사들 저희 대한행정사회도 그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요. 그래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때도 요는 뭐냐면 그 행정사 그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뭐지 그 구성원 행정사들 3명 이상 인적사항하고 정관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다 구청에다가 내야 돼요. 그게 근데 그게 비영리법인은 그게 재량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 오럴 나띵 그 도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사가 건당 300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이런 건 영리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거 다 뭐 주무관청이 법무부, 뭐 국세청 그 다 저희 뭐 그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각 시도에 위탁을 하겠지요. 그 권한을. 그게 다 주무관청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라는 개념이에요. 시어머니. 자기가 어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거기다 사업계획서, 정관 다 내요. 뭐 예산서, 결산서하고 뭐 업무 그러니까 300 정도 출자를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끝나냐? 거기서 그러면 뭐 법무법인, 행정사법인은 그 인가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등기소를 가야 돼요. 등기소에서 그거를 가지고 또 등기를 해야 돼요. 한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내고 그 등기 수수료 또 내잖아요. 그거 내고 또 등기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받는 거거든요. 좀 이제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행정사 법인 이제 딱 말씀을 하는데 그 법인이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민법, 행정법 이제 줄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다 행정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하면은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다 받으셨죠? 이런 거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쫙 이거 그냥 스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실무에서 좀 생생하게 좀 그런 얘기를 좀 위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쭉 행정사 실무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거를 100이면 100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다 솔직히 다 나와 있는 혼자서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댁에 가셔서 뭐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이거 파방광 넘기면 한번 눈에 찍기라도 바르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또 이게 하면은 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이게 권리와 의무라는 게 이게 그 법률 관계에서 이게 대표적인 게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행위고요. 그게 어떤 의사 표시가 수반이 되는 그거거든요. 사람의 의사 내면의 의사 표시, 권리 의무, 법률 행위, 법률 관계 대표적인 게 두 글자로 뭘까요? 계약. 오늘 할 계약. 이게 그 권리와 의무 이 말에서도 그런 게 쫙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은 좋은데 권리와 의무 계약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법률 행위 중에 그 민법을 배우셨는지 모르는데 그 계약하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합동이 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 그런 거고 합동행위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정관 작성. 그 계약은 아니에요, 그게. 그 보통 그 합동행위로 보더라고요. 어떤 그 이 양 당사자의 합치되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각자의 방향에 의해 가지고 각자 하는 거에 의해서 그게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그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정관이 그 법적 성질이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 그 계약은 아니죠. 그 법인으로 치면 보통 헌법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사소송을 할 때 그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 법원도 그래서 어떤 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쟁이 계속되면 그걸 어떤 막아주고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딱 갈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그 계약서나 정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법원까지 가는 민사소송이 가는 거겠지만은 그 웬만하면 전부 합의하라고 하잖아요. 그 계약을 대로 하고 그 웬만하면은 하는 말이 그 이 정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느냐 뭐 계약서에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끝낸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합의하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판력 기속력 그런 어떤 그 절차적인 효력, 민사소송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건 별개로 하고 아니 그 뭐야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정관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판사가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실체적으로 하려면은 그 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솔직히 의사가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줄여라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는 뭐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 뭐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거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원칙, 뭐 지연시키면 안 되겠죠? 그 예전에는 보시면은 뭐야, 그 뭐 좀 밑에 뭐 좀 이렇게 안 해주면은 계속 이 자체가 뭐 밑으로 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진 않겠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자동차 등록이 있는데 그 출입국하고 자동차 등록 그 창구 업무잖아요. 그 자동차 등록도 그 저희 보통 서울 지역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지요. 근데 그 경기도 지역만 내려가도 차량 등록 사업소가 따로 있잖아요. 경기도 지역으로만 가도. 근데 거기를 가면은 어떤 그 민원 창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같이 이렇게 도장 찍고 뭐 돋보기 있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어떤 그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등록이 오면은 본인이 직접 써주고 그거를 본인이 가서 그걸 내요. 그거를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오복사, 사무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출입국 가방정사하고 더불어서 한 수십 년간 된 문제인데 그게 악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그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무자격자 문제지요. 이제 자동차 등록이 보통 아주 비싸면은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동차 등록이 보니까 좀 그 수업 그 교육 과정에는 없지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사 업무 중에서는 제일 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대림동에서 뭐 체류 기간 연장하는 것처럼 뭐 만 원, 2만 원 그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한 5만 원, 7만 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행정사들이 하면은 약간. 근데 예? 아 이거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예.
아니 무자격자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연하는 문제가 있었고 민원 신청 뭐 문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할 때도 형사소송법상 구두로도 되지요. 근데 사실 여긴 또 민원은 그 민원이 고소고발 그 행정법상의 그 민원하고 형사법상의 고소고발하고는 다른데 또 이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은 구두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여긴 민원은 그 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돼 있고요. 뭐 거류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뭐 불필요한 서류 요구. 근데 이게 인허가에서 딱 어떤 서류 목록이 있잖아요. 그 서류 목록은 뭐 인허가 하시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은 그 서류 목록을 이게 딱 그것만 해서 내면은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제대로 해서 하면은 또 추가적인 걸 또 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서식이 그니까 민원 서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제 그 인허가가 아니고 그 민원 행정 그 서식 그런 거 뭐 통합 신청서 쓰는 거 그런 거 행정사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 업무에 그 서류 목록이 한 10개, 20개 쫙 있어요. 뭐 계획서 내라, 어디서 뭐 등기부등본 내라, 뭐 사업자 등록 내 그런 걸 싹 해주는데 그리고 뭐 도면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도면 같은 거 그려서 내라 했는데 그런 걸 전부 행정사들이 어떤 그 도면을 그려서 내주고 뭐 계획서 써서 내라 그리고 뭐 정관 내라 그런 거 목록이 싹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관도 보통 한 그 10몇 페이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행정사가 해주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서류 뭐 이름 쓰고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번호 써서 내고 뭐 끝나고 뭐 이름 써서 내서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업계획서도 최소 뭐 5장이 뭐 10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업계획서 전문으로 저 많이 했지만은 그런 게 그 뭐 이름 써서 끝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그런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류 목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뭐 민원문서에 보완이 있고 추가로 이게 인허가에서 특히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부 처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분이 이게 어떤 국민의 어떤 그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잖아요. 처분이 행정행위이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그 민사로 치면 그 법률행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률 그 권리하고 의무를 설정하는 법률관 가장 어떤 법의 기본적인 처음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 소송법으로 하면 이제 소송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소송 행위가 되고 그 행정법으로 오면 이제 행정행위 처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약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상법으로 가면 이제 상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 호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의신청이 있는데 그 행정사법 이 시행령 2조 1호의 감옥에 있거든요. 이의신청이라는 게 이게 그 이것도 학설에 따라서 뭐 광의의 이의신청, 협의의 이의신청이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여기에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그 행정심판은 그 예를 들어서 또 구청에서 어떤 뭐 인허 인가에 뭐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에서 뭐 체류기간 뭐야 그 체류기간 연장 뭐 불허 결정 그 처분을 했어요. 그 처분을 했는데 그 행정심판은 세종시의 중앙행정심판이 아니라 따로 어떤 그 사정 그 준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신청은 그 한 그 법무부 그 어떤 구청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한번 그 자기가 한 데서 한번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거부천에 대한 별개로 그 협의의 신청이네. 그래서 여기 적힌 게 적정성 다지고 자기 반성. 그러니까 이게 이의 신청은 자기 행한 행정청이 자기 반성을 하는 거고 행정심판도 자기 반성인데 행정부 좌우지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부고 이 법무부도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자체에서 큰 틀에서 자기 반성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적 정제적 부담을 줄이긴다는 자꾸 이 행정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행정심판도 그 전혀 송달료 그게 인지대가 안 들고 근데 소송은 벌써 돈을 그렇게 몇십만 원을 받고 이제 내고 시작하는 자체가 법원에만 내는 돈이 한 몇 배,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고 50만 원 넘고 또 변호사비는 또 별도로 들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돈으로 장벽을 쌓는 거거든요. 돈 없으면 소송하지 마라. 그거를 딱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행정청 그렇게 뭐 행정심판 이의 신청한다고 돈 받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부담을 줄인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기본법 말씀드렸죠. 이게 2022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된 건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 적법성, 뭐 적정성, 효율성, 국민의 권익 보호. 여기서 민주성이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어제 제가 들은 말인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간의 그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약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행정쟁 그 행정기본법 제12조 뭐 그 신뢰보호의 원칙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 뭐 제11조 평등권 그리고 대표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게 뭐냐면은 법언으로 말하면 속담으로 말하면 대포로 참새를 쏘지 마라. 약간 그의 어떤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 국민의 권익 보호. 그러니까 그 과잉 금지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시하여 기본법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기본 방향 제시하고 있음. 이거 근데 어제 그 행정사 제도 할 때 이거 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그냥 이거는 이거는 행정기본법 해서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한 노하우여가지고 한번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행정사 업무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는 100% 법률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법률 분야의 그 법률 지식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 그 반대로 말하면은 법률 업무밖에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사는 그 법적으로는 행정법 그리고 어떤 사문서 그 권리 의무 작성밖에 못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행정법이 아닌 다른 행정 분야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행정사법 제2조이랑 제 6호이고요. 근데 행정법이 어떤 법률 지식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가 그 뭐지? 느낀 바로 행정 어떤 법률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상담 자문이 가장 이게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행정법에 관한 뭐 행정사 명의로 뭐 자문서를 써줬다. 그럼 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아주 잘 가장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도 좀 행정법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부터는 민원행정은 사실 이게 행정법 사실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법원에 내는 뭐 반성문 탄원서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 어떤 법률 지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글쓰기 실력이잖아요. 어떤 글을 윤문을 하고 각색을 하고 뭐 작가처럼 약간 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물론 민원행정도 종류가 아주 많지만은 그 반성문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가?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원행정 뭐 반성문 탄원서도 그 행정 심판을 할 때 내는 반성문 탄원서가 있고 저희 일단 형사 사건에 내는 그 반성문 탄원서가 있고 그리고 인허가 여기다가 그냥 민원행정 서류 뭐 탄원서 같은 거 뭐 허가해달라 그렇게 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인허가 할 때는 뭐 반성문 탄원 그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행정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토지 보상 업무가 인허가는 아닌데 뭐 토지 보상에 대한 탄원서 뭐 어떤 그 뭐 수용이 돼가지고
뭐 이제 뭐 얼마를 뭐 협의부 뭐 보상도 안 되면 뭐 현금 청산 뭐 안 되면 뭐 나가야 뭐 하여튼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이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토지 보상도 행정심판 업무 그 크게 보면 행정심판입니다. 그 중앙행심이 아니야 그 중토위 지토위 그게 전부 재결이라 해서 그 토지 보상 업무도 이게 행정심판에 들어가요. 그 재결 행정심판의 결과가 그 법원에는 판결이 있다면 행정심판에는 재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토의 재결, 뭐 지토의 재결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그거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행정사 제도를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했어요. 그 제가 할 때 이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이게 유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행정을 할 때 법에 근거를 해서 법조문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 그거 법대로 하라는 말씀은 그 싸울 때 솔직히 그 니앙 그 똑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 약간 좀 그 형사 민형사를 할 때 좀 좀 전쟁을 할 때 좀 하시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어떤 그 수익적인 처분 뭐 사회복지에서 뭐 돈을 그 지원금을 준다거나 할 때도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뭐 법률 규정에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준다. 그리고 어떤 뭐 하다못해 뭐 인감증명서나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한다 해도 뭐 법에 근거해서 다 발급을 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게 해서 하고 행정기본법 평등하다. 제가 그리고 또 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하고 뭐 행정법하고 헌법은 뭐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 제가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게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그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그 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계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국가의 어떤 그 긴급한 어떤 계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군대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계엄을 하는데 계엄도 그 종류가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는데 계엄을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왜 해산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 계엄을. 이게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진 않겠죠.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네. 넘어가 신뢰보호 원칙 12조. 이게 민법으로 치면은 사실 그 행정법도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죠. 권리의 의무와 행사는 신의조차 민법 제2조 1항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나오네. 2조 1항이 그렇고 2조 2항 권리남용 금지 원칙 있죠. 예. 이거 다 설명이 민법 시간이 되는데 이게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주체가 행정작용할 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게 참 이게 민법 시간이죠. 하여튼 제 계약법이 그 민법의 채권법의 계약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권리남용 이게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비어있는 집에 병든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그
그 누나 집에 들어가 자기 딸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민 간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민을 그 가서 그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나가라 하면 그 나가야 돼요. 그 병든 아버지하고 간병을 하는 그 남동생을. 그거를 하지 나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권리남용의 금칙을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제왕조항이라 해서 그 도덕적인 그런 공자왈 맹자왈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률 문서를 쓰실 때는 좀 다른 말을 쓰셔야지 이거는 최후에 쓰실 말이 진짜 쓸 말 없을 때 이거는 최후에 쓸 말이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100% 쓰셔야 돼요. 이거는 행정심판이나 그 행정 뭐 헌법소원 하실지 모르는데 뭐 탄원서를 쓰실 때나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하실 때 이거 100% 쓰셔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예를 들어 사법시험이나 그 행정고시 같은 고시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나 그런 거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거 100% 써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실 때 이거 100% 쓰셔 그냥 무조건 그냥 100%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100% 그냥 1000%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거 그 법대도 이거 저기 그 고등학교 시간에도 다 배우는 내용이지 않나요? 이거 사회 시간에? 뭐 하여튼 고등학교 때도 100% 나오고 고시에도 사법시험에도 100% 나오고 저희 행정심판 하실 때도 100% 쓰셔야 되는 말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다 팁이에요. 팁. 그게 37조 2항이 이거거든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법의의 균형성.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이 뭐 다 적혀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거 행정사 제도 시간에 하셨을 건데 100% 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또 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행정작용이 처분시법과 행위시법 뭐 초급 적용 금지 원칙 뭐 넘어가고 제가 이거를 이거 위법성하고 부당성 이거 차이가 뭔 줄 아시나요? 이거 행정심판에서 이거 설명드리겠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행정심판 아직 수업 안 하셨잖아요. 했었어요? 이- 나 이거 참. 위법성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그 소송 있잖아요. 소송할 때 그 소송하면 특히 민사소송 법대로 딱딱딱 그 공식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당한 거는 이게 그걸 아는데 재량 말 그대로 법에 없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누리 한국인의 정 풀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법은 이게 행정 소송에만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부당성은 행정 심판에 쓸 수 있는 내용. 왜냐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애누리 어떤 정 어떤 물론 법에 근거를 하겠지만은 재량성이 있어가지고 재량성이 있어가지고 그 뭐지 꼭 법에 안 나와 있더라도 좀 사정을 더 봐주고 좀 덤으로 얹어주고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량성 어떤 법에 딱 근거가 없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애누리가 있고 정이 있고 그래서 뭐 좀 더 해주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부당하니까 좀 봐줘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건 행정심판은 위법 플러스 부당성. 그 행정소송은 이게 없고 위법성만 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법성 부당성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허점이 행정일을 하면서 허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뭐지 그 물론 행정일을 하면서 어떤 그 시간 문제 그래도 어떤 뭐 180일 뭐 90일 안에 시간 문제는 딱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행정 공무원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그 하면서 그 수준이 좀 상향 좀막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질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대놓고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거로 다 행정 문제는 이거로 사실 다 가는 거거든요.
사례가 뭐가 있을까?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 위법성 하여튼 요즘 잘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생각을 하면은 나면 이따가 끝나고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고 인허가 뭐 공법상 계약 이거 다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과징금액 하여튼 그 위법성보다 뭐 공무원들이 대놓고 실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법성 그래서 그 법 그래 법을 딱 나와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 형사법에서 그 무죄유죄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거 위법성이라고. 근데 형사소송 예를 들면은 그 무죄유죄를 다툰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잘못한 거는 법을 딱 위반한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판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거를 좀 봐달라고 비는 게 많을까요? 사실 여기서 후자가 99%죠. 근데 공무원이 좀 잘못된 법을 적용한 거는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 해병 그 경북 예천에서 그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병이 그 실종자 수색을 해병대 1사단에서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해병이 그 수색을 하다가 그 뭐지? 그 또 떠내 그 실종자 수색을 순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해병대 1사단장 그 별 두 개죠. 그 사단장 소장의 책임이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성범죄 그리고 이때선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 사건도 그냥 어떤 뭐야 그 그냥 뭐 자연사나 그런 거는 민간 경찰에 수사를 하는데 군대에서 뭐 누가 군인을 때려서 사망을 하게 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했던 범죄 행위로 죽었다. 그럼 이제 그다음 민간 경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단장 이름을 빼라고 그 수사해서 그 경찰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그 사건 기록을 넘기는데 거기서 사단장 이름도 빼고 뭐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뭐냐면 그거 말씀 직권남용이잖아요. 그게 그것도 공무원의 좀 그 법 위법성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대놓고 그 이름 빼라 하고는 너무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무원은 직권남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의 고유 업무 그래서 공무원이 좀 게 자기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국도 구급 공무원 출입국도 그 출입국 그 심사대 그 간 그 외국인 앞에서 판사하고 똑같거든요. 그 권한 자체가 그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은 자기 물론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지만은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터치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그 수사를 받으면은 그 보통 그 형사 그 뭐야 피의자 신문이나 형사 사건 경찰 수사 보통 순경 경장 사법 경찰 리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러죠. 보통 그 피신 직접 하는 거를 피의자 신문을. 근데 그거를 경찰서장 총경이라고 해가지고 무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계급 한참 낮잖아요. 순경 경장이면. 근데 거기다가 아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 저희 대통령이 말하는 그 수사 외압이잖아요. 그게. 그게 하면은 그 경찰서장도 자기 밑에 부하한테 그렇게 하면 그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민간 회사면은 저희 회사 같으면은 사장이 이제 직원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하면은 그게 뭐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징금 내용이 있고 그래서 예외사항이라는 데 저희가 그 행정기본법에 행정상 강제에서 하는데 그 뭐지? 그 뭐든지 국회에다가 아까 청원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청원을 할 때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청원 안 받아주는 게 뭐 국가 안보 뭐 국가 뭐 안보 침해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거. 근데 그거는 청원법에 어디 뭐 국회에다가 넣든 행정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넣든 항상 이거는 이런 좀 그 국가 안보 이거 출국 국가 안보잖아요. 국가 안보나 어떤 재판이나 그 군대 이런 쪽은 다 예의를 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논문을 낼 때 그 논문을 무조건 공개를 그 논문에 그 국회 도서관에 학위 논문 낼 때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한 경우에 가장 확실한 사유하고 논문의 내용 자체가 군대에서 이제 그 작성이 돼가지고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제 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공개를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뭐 하면은 뭐 핑계 대면은 아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야. 뭐 군대 뭐 하면은 누가 그 감히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예외상 뭐 뭐든지 다 다른 데도 뭐 형사 행령 보안 처분 뭐 이거 형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거 치안에 관련된 뭐 형사 사건 뭐 군대 약간 좀 그런 거는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형사도 이거 사실 재판이잖아요, 이게. 이거 보안 처분도 이게 재판이고. 보안 처분이 뭐냐면은 이게 그 그 행정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형사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전자발찌 이게 그 처분이라는 단어 붙어가지고 이거 행정법으로 공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형법으로 형사법으로 보셔야 돼요. 보안 처분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발찌, 위치 추적 그런 거죠. 예. 뭐가요? 아, 야 출입국을 하는데 행정상 강제해서 강제가 안 된다는 거. 행정 대집행 그게 이게 행정 대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 출입국이 그게 안 된다고요. 행정상 그 행정 대집행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용역 동원해 가지고 다 끌어내잖아요. 그런 어떤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그 출입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아니 출입국 업무 본질적인 업무는 당연히 하죠. 근데 어떤 그 뭐야 그 뭐 용역을 뭐 그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뭐 강제 집행을 한다던가 그런 건 이제 출입국에서 그런 거는 출입국에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강제 퇴거는 출입국 관리법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그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아니죠. 그 출입국은. 그러니까 그 행정 그 강제 퇴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호 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그 출입국에서 하는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그 출입국 관리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 출입국 관리법에도 강제 퇴거 내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적용이 되지 여기 행정기본법에서 뭐 행정 대집행 뭐 강제 집행 그런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예를 들어 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뭐냐면은 이거 저희 그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접강제라는 게 있으면은 그 법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까? 법원에서 직접 법원이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형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그 검사 행정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그런 이제 그런 게 그 행정기본법의 어떤 그 요건하고 출입국 관리법의 요건이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기본법의 요건이 적용이 안 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다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요건 세부 요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자기한계적 신고, 뭐 수리료하는 신고 이거 다 이거도 다 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사 제도 시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했어요. 제가 왜 그러면 행정사 제도 시간에 이거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책 구성이 이게 사실 행정 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사 제도에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저희 이 행정 그 민원 행정에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전적 구제 이게 사전적 구제 말은 좋죠. 이게 두 글자라면 뭘까요? 예방이죠, 예방. 그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업무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문 업무가 많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자문 업무하고 그 송무 업무가 있잖아요. 자문 업무는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미리 물어보고 자문서를 받고 어떤 책임 그 면피를 하려고 다 이 자문서를 받고 그대로 했다. 그런 식으로 미리 빠져나가는 거라면은 송무는 이미 터지고 나서 사건화가 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방, 이게 사전적 구제 예방이라는 게 이게 말은 좋은데 솔직히 그렇게 예방까지 해가지고 미리 다 대비를 하려면은 웬만큼 좀 재력이 풍부하거나 웬만큼 좀 준비성이 있거나 웬만큼 좀 여유가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좀 하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 딱 눈에 닥쳐야지 그게 실감이 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에 가시적으로 딱 눈에 뭔가 터져야지 이게 사전적으로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미리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말은 좋죠. 근데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뭐 신뢰관계, 행정 절차법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 안보, 국방, 외교, 통일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 안보하고 안전보장 안보하고 국방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다를까요? 안보하고 국방은 아주 그 직관적으로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 안보는 국가정보원, 그 정보전 있잖아요. 뒤에서 숨어서 정보 하는 거. 국방은 다 군대겠죠, 군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하고 군인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훈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거의 받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 못 받을까요? 훈장이나 어떤 그 부상을, 포상을. 그 포상은 공적 조서를 쓰잖아요. 공적 조서에 그 사유 어떤 본인이 어떤 수상 그 포상을 받을 사유 사실관계를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대상 공작한 거예요. 그게 딱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아버리면은 그 1급 기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 물론 군대도 기밀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몰래 공작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돼버리면은 비밀 공작 그거 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정보원 직원분들이 그래서 훈장을 잘 못 받으시거든요. 다 비밀 일단 신분 자체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군인들은 특수부대 빼고 다 그 공적이나 신분은 그 다 오픈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차원이 있고 특히 그 장군들 있잖아요. 그 장군들 제독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그냥. 근데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 다 그 인터넷에 그냥 준장 이상 다 나오던데요, 그냥 오픈된데 그냥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법. 그럼 이제 계약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분 이건 뭐 가장 이게 그래도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게 이거 하셨을 건데 이거 분명히 어제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는 게 그만큼 이거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행정청이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 민원 처리에서 말하는 그 법원 행정처, 뭐 국회 사무처 다 들어가죠.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도 말씀하셨을 건데 사립학교는 행정기관입니까? 예? 사립학교 행정기관 맞죠?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가 그 저희가 어떻게 구매하냐면은 공무원 연금법 그 사립학교 직원들이 공무원 연금법 적용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립학교에서 나온 졸업장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그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 그 공무수탁 사인이라 해가지고 공무수탁 사인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법인 그 국립대학은 행정기관 맞죠? 그 공무원 연금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국립대학 교수들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거든요. 사립대학은 사학연금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죠.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나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이 될까요? 사학연 그 11년 전에 바뀌었어요. 사학연금으로 바뀌. 서울대가 국립대인데 다른 부산대나 충남대는
그 공무원연금 적용되는데 왜 서울대는 사학연금 적용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법인 개념이 중요한데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거든요. 법인화가 됐어요. 서울대 법인화 됐다고 뉴스에 한참 나오지 않았나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사립 서울대도 사학연금 받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대학교 총장들이 국립대학 시절에 나온 그 졸업장이나 그 법이나 대권 나와서 나온 그 다 똑같잖아요. 졸업장 효력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행정기관에 그런 심오한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 구체적 사실인데 이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처분 있잖아요. 처분이 개별적 구체적. 예를 들어서 형법 제257 행형법 제260조에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 법 조문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뭐 어떤 A라는 사람을 한 10대 때렸다. B라는 사람을 3대 때렸다. 그건 처분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개별적 구체적인 거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이거 다 어제 설명 들으셨을 거니까 좀 그 쉬시겠습니다. 10분간.